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맞아요. 6월에는 한국전쟁도 있었고 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아픈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더욱 여러 가지 의미로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과거에는 또 과연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한 주간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6월 3일에 있었던 역사부터 함께 보시죠. 1964년 3월 24일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서울대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모였고 6월 3일에는 시위가 절정에 이르렀는데요. 한일 문제 현안에 대한 가조인을 계기로 서울에서 있은 산발적인 데모는 일부 학생들의 지나친 행동으로 질서 유지를 위해 나온 경찰관을 향해 돌을 던지는가 하면은 경찰 백차를 탈취하는 등 한때 크게 혼란을 일으켜 안정을 갈구하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청와대까지 가는 길에 수만 명의 학생과 경찰이 길을 뒤덮었습니다. 상황은 4.19 혁명과 비슷했고 정부도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결국 오후 8시를 기점으로 서울시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계엄령 선포 후 범국민투쟁위원회가 결성됐는데요. 전국의 대학생들은 매국적인 한일회담 반대를 외치면서 시위는 장기적으로 이어졌고 전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계엄령 선포 후 시위를 막기 위해 현장에 투입된 경찰과 군인은 학생과 시민에게 강경 진압을 했습니다. 정말 아수라장이 됐겠네요. 맞아요. 서울의 계엄령 선포 후의 사태가 더욱 커졌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고 어렵게 광복을 이뤄냈기 때문에 일본과의 국교 수립은 더욱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었죠. 한일 국교 수립을 추진한 박정희 정권은 6.3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일어난 지 1년 뒤인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을 조인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200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 고전 문헌을 통해서만 알려졌던 고대 도시 메노우티프와 헤라클레이온. 이 고대 도시가 2000년 6월 3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시에서 약 6km 떨어진 해저에서 발견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발견이네요. 그저 상상만 했던 그 고대 도시가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발견은 프랑스와 이집트의 합동 발굴 작업이 큰 성과를 낸 건데요. 특히 역사적 가치와 보존 상태 등에서 고고학적 대발견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 사이인 파라오 시대 말기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알렉산드리아가 건설되기 전까지 고대 그리스와 지중해 여러 도시와의 무역을 통한 번영과 화려한 사원으로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고대 도시 메노우티프와 헤라클레이온은 발견 당시 화려한 생활상을 보여주는 저택과 사원, 항만, 조각상 등이 거의 원형대로 보존돼 있었습니다. 6월 3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98년 독일 고속열차가 탈선해 10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이 열차가 고속열차였거든요. 네. 독일 뮌헨을 출발한 고속열차의 시속이 200km였습니다. 하노버 북쪽 50km 지점에서 철로에 뛰어든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탈선했고요. 최소한 100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2018년에는 서울시 용산구에서 4층 상가 주택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갑자기 주택이 무너졌다고요? 예. 여기가 평일에는 정말 많은 손님이 줄을 설 정도로 북적이는 곳이라고 해요. 네. 자, 그런데 쉬는 날이라서 다행히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이네요. 그나마 그래도. 다행. 네. 근데 사고 원인이 뭐였어요? 건물이 무너진 원인은 주변에 토목공사 때 생긴 싱크홀 때문이었다고 해요. 집안이 약해진 거죠. 그럼 이번에는 6월 4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89년 6월 4일 중국 정권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학생, 노동자, 시민의 시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은 시위를 전개한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는데요. 1976년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정권에 항거하며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중국 당국이 무력 진압하면서 발생하게 된 건데요. 사실 이 당시보다 이후 1989년에 발생한 천안문 사태가 정말 큰 혁명이었어요. 1989년 4월 후야오방 전 총서기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학생들과 많은 국민에게 추앙받았던 인물이었는데요. 후야오방의 장례식을 계기로 그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는 보수파의 반대편에 서서 개혁주의를 펼쳤고 국민의 편에서 손을 들어준 인물이었는데요. 집회는 학생들을 시작으로 일반 시민도 참여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지금도 천안문 광장에는 민주화 운동을 펼치다 떠난 이들을 기리며 매년 추모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783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열기구를 발명한 프랑스의 발명가 몽골피의 형제. 1783년 6월 4일, 몽골피의 형제가 세계 최초로 열기구 무인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몽골피의 형제는 어릴 적부터 과학적인 호기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서로 우애도 좋았는데요. 1775년 형인 조제프는 낙하산을 만들면서 항공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세탁물이 뜨거운 열에 의해 주머니를 형성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발견 이후 조제프는 공기를 이용해 하늘로 날아오르는 열기구를 연구했고 마침내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데요. 아, 세탁물 맞아. 이게 뜨거운 물로 이렇게 빨래할 때 보면 맞아요, 맞아요. 두둥실 될 때 있잖아요. 네,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걸 보면서 열기구를 생각을 하신 거구나. 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1782년 12월 14일 마을 인근 들판에서 자신들이 만든 열기구를 하늘에 띄워봤고 열기구는 2km를 비행하다가 내려앉게 됩니다. 야, 그래도 2km나 날아갔네요. 네. 야, 첫 시도인데 굉장히 성공했는데? 그럼요. 네. 성공인 거죠. 이 밖에도 6월 4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93년 과학 로켓 과학 1호를 서해안에서 발사했습니다. 과학 1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 로켓이었는데요.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발사체 기술을 완전히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당시엔 더 어려웠을 텐데 근데 이 과학 1호 개발로 우리가 이제 로켓 개발에 1차 관문을 넘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과학 1호는 발사 후에 96초 동안 오존층 농도를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966년에는 제2공화국 장면 총리가 사망했는데요. 아, 장면 총리 네. 어떤 분이셨나요? 그는 1960년 4.19 혁명 후에 제2공화국의 총리로 취임해서 활동하다가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반혁명 음모 혐의로 투옥됐다가 간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자, 그럼 6월 5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67년 6월 5일) 제3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중동전쟁은 언제 시작된 거죠? 이게 제1차 중동전쟁부터 살펴보면 1948년 5월 16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충돌로 벌어졌는데요. 이후에 제2차 중동전쟁은 1956년 10월 29일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이집트를 공격하면서 벌어졌어요. 자, 그리고 1967년에 제3차 중동전쟁이 발발한 거죠.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이었던 5월 14일 아랍연합공화국이 시나이 반도로 기갑부대를 배치해 공군 기지를 무력화시켰는데요. 이후 화가 난 이스라엘이 제3차 중동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들은 이집트와 아랍의 주요 공군 기지의 침투에 성공했고 동시에 기습 폭격을 가했습니다. 제3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이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랍 국가들은 전쟁 시작 6일 만에 요충지를 점령당했고 유엔이 제안한 정전협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197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67년 6월 5일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점령했고 수에즈 운하가 폐쇄됐습니다.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수에즈 운하가 1975년 6월 5일 다시 개통된 건데요.
수에즈 운하는 1859년부터 1869년까지 공사가 진행됐고 1869년 11월 17일에 정식 개통했는데요. 이곳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두 대륙의 경계인 시나이 반도 서쪽에 건설된 운하로 크기가 세계 최대였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재개통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유일한 수로의 기능 회복과 이스라엘을 향한 이집트의 평화 선언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6월 5일에 또 다른 역사도 있었는데요. 2016년 중국 스촨성에서 유람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됐죠. 어떻게 발생한 사고예요? 사고 당시에 그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런 그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선체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뒤집혔다고 해요. 자, 그런가 하면 2020년 미국에서는 플로이드의 장례식이 진행됐습니다. 그 혹시 미국에서 인종차별로 유명했던 플로이드 사건, 그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2020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비무장 상태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인데요. 과잉 진압으로 사망을 했고 추도식이 일주일간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참 저런 거 보면 아직도 세상이 많이 바뀌어야 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전역의 플로이드의 추도식이 전국에 생방송으로 생중계됐는데요. 한편 경찰에 의해서 플로이드의 목이 그 8분 46초간 짓눌렸거든요. 그 시간만큼 침묵하는 애도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6월 6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1944년 6월 6일) 연합군 2차 대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 상륙작전은 아이젠하워 장군의 지휘 아래 연합군 총 7개 사단, 항공기 13,000여 대, 6,000척의 선박이 동원됐는데요. 사상 최대 규모의 기습 상륙작전이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성공! 당시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 노르망디에 총 인원 100만에 달하는 연합군이 상륙해서 서부 유럽을 탈환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 요인은 1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연합군 사령부의 기만 전술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이 연합군에서 1년 동안 가짜 건물을 세워서 허위 라디오 메시지를 송신하는 등 아주 거대한 규모의 군사적 속임수를 사용해서 독일의 가짜 정보를 흘렸습니다. 큰 그림을 그린 거죠. 아예 건물까지 세워서? 네. 이야. 이번에는 195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 그들의 명복을 빌고 뛰어난 공훈을 기리며 국민의 애국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1956년 4월 매년 6월 6일을 현충일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 6월 6일 제1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6월 6일 제1회 현충일을 맞이해서 서울 시내 동작동에 있는 국군묘지에서는 국군 창건 이래 지난 5월 31일까지의 전몰한 여러 영령의 추도식을 엄숙히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순국 선열 또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날이 있었나요? 네, 6.25 전쟁에서 전사한 많은 장병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서 전몰장병 합동 추도식이 1951년부터 1955년까지 4년간 진행됐는데요. 이후에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4회를 포함 1956년 제5회째부터 6월 6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6월 6일에 있었던 역사를 살펴보면요. 1961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공포됐습니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라면 그 5.16 군사정부의 그 기본적인 통치법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최고회의가 5.16 군사 쿠데타 이전 또는 이후에 반국가적, 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한 건데요. 이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둘 수 있게 함으로써 군사정부의 통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혁 씨, 혹시 이 BGM 아세요? 띠띠띠리리리 띠띠띠띠띠띠리리 띠띠띠 이거 아세요? 뭔지 아세요?
제가 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겠습니다. 개떡? 네. 제가 개떡이었나요? 아, 이거 오락실에서 네. 많이 나왔던 소리 같은데 그 테트리스 아닌가요, 혹시? 맞아요, 맞아요. 1984년 6월 6일 게임 테트리스가 첫 출시가 됐습니다. 야, 저 어릴 때 그 오락실에서 이 게임 끝까지 가서 동네 그 친구들이 다 모여서 본 적이 있었어요. 오! 이 테트리스는 소련의 프로그래머 알렉세이가 디자인하고 프로그래밍 했는데요. 이 게임은 비디오 게임 중 역사에 길이 남아 현재까지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그렇죠. 그럼 6월 7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볼까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고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의 무장 항쟁이 활발해졌는데요. 일본은 1920년 5월부터 독자적인 독립군 토벌 작전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격하기 위해 홍범도, 최진동, 안무 등을 필두로 한 한국 독립군 연합부대의 전투가 1920년 6월 2일 봉오동에서 시작됐는데요. 전투의 마지막 날인 6월 7일 한국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 제19사단의 월강 추격대대를 무찌르고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봉오동 전투는 중국 영토인 만주 지역에서 한국 독립군과 일본군 사이에 본격적으로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전투였습니다. 일본군은 독립군을 쫓아 봉오동 인근 산으로 들어왔는데요. 결국 주변 산에 매복 중이던 독립군의 총공격에 대응하다가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독립연합군은 이 전투에서 승리했고 봉오동 전투는 1920년대 독립전쟁에 더욱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습니다. 홍범도 장군님이 카자흐스탄에서 순국을 하셨거든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다가 78년 만인 2021년 8월 고국의 품으로 돌아와 안장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립 대전 현충원에 안정돼 계시죠. 그럼 이번엔 197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75년 6월 7일 일본 남부 해안 도시의 실내체육관에서 WBA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전이 펼쳐졌습니다. 대결은 한국의 유재두 선수와 일본의 와지마 고이치의 세계 타이틀 매치였는데요. 상대 선수였던 와지마 고이치는 변칙 복서로 유명했는데요. 하지만 경기는 한국의 유재두 선수가 일방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소나기 펀치를 날리며 고이치를 조금씩 무너뜨렸고 마침내 7라운드 2분 4초 만에 통쾌한 KO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는 한국 프로복싱 사상 최초의 외국 원정 KO승이었는데요. WBA 주니어 미들급의 김기수, WBA 벤텀급의 홍수환에 이은 유재두 선수의 세 번째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6월 7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848년 프랑스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이 태어났습니다. 이 폴 고갱의 작품을 보면 아주 강렬한 색채가 눈에 띄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밝아지고 싶은 그의 내면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책을 좀 읽고 오셨나 보죠? 아, 그럼요. 네. 자, 고갱은 그 힘든 성장기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더욱 강렬한 색채 실험을 했고 종합주의를 선도했습니다. 이후 폴 고갱은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1903년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거든요. 그의 작품은 그가 사망한 뒤에 더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6월 8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을 지배했던 식민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 1993년 6월 8일 김영삼 정부 출범 후 펼쳐진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하나로 구 총독부 건물의 해체가 결정됐습니다. 본격적인 해체가 결정되기 전에 1950년 6.25 전쟁이 끝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철거 지시를 내리기도 했었는데 그대로 방치가 됐었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철거 지시가 있기는 했었군요. 네. 자, 그렇게 방치가 되다가 총독부 청사가 국립중앙박물관 또 대한민국 재헌국회 출범 장소로 사용된 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당시에 그렇게 정부 청사로 사용된다고 결정이 났을 때 국민의 반발이 아주 심했다고 하네요. 1995년 3월 1일 오전 10시 정부는 구 총독부 건물 앞에서 광복 50주년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옛 총독부 건물을 헐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구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를 선포하는 축제를 거행하게 되었음을 하늘과 땅에 고하나이다. 그리고 1995년 8월 15일 드디어 부총독부 건물이 해체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08년으로 가볼까요? 매년 6월 8일은 세계 해양의 날인데요. 세계 해양의 날은 1992년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 정상회담에서 캐나다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해양이 인간에게 주는 풍요에 감사하기 위해 2008년 유엔 총회에서 매년 6월 8일을 세계 해양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특히나 해양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그 플라스틱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과 생태계 문제의 큰 원인과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난 2008년 플라스틱과 쓰레기를 먹고 죽은 고래 그리고 해양 생물들 사건이 그 결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저도 그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고래 뱃속에서 이렇게 수십 킬로그램의 막 쓰레기가 나오는 그 장면들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세계 해양의 날에는 매년 전 세계의 각 단체에서 다양한 환경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바다의 오염은 바다 생물만의 문제가 아닌 인간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해양을 가꾸고 돌보며 바다를 지키는 일, 우리 모두 함께 실천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 밖에도 6월 8일에 있었던 역사를 살펴보면요. 1957년 진명여고에서 반공데모가 발생했습니다. 이 반공데모는 1952년 북한군이 학교에 진입해서 강단을 파손하고 교사를 납치했던 사건을 상기해서 북한군의 만행을 규탄하고 정신무장을 강화하고자 진행한 건데요. 학생들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반공 시위를 했나 보죠. 네. 그리고 2004년에는 우리나라에 130년 만에 금성이 태양을 지나가는 우주쇼가 펼쳐졌습니다. 저 이때 이 시기를 놓쳐서 못 봤는데 네. 이 우주쇼는 어떤 원리로 발생을 한 거죠? 금성의 미니 일식은 태양과 금성, 지구가 일직선이 될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금성은 584일마다 태양과 지구 사이에 위치하지만 실제로 이 미니 일식은 약 243년 만에 4번 정도 일어나는 아주 희귀한 현상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못 본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저는 오래 살아서 볼 거예요. 네, 243년 사시게요. 아니 243년에 4번이라니까. 4번이니까 네. 그래도 가능할까요? 몇십 년은 기다려야겠죠. 네. 자, 그럼 6월 9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필리핀의 활화산 피나투보. 1991년 6월 9일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갑자기 분화를 시작한 화산은 대폭발을 일으켰는데요. 원자 폭탄이 터진 듯 버섯구름이 치솟고 산의 정상 부분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쏟아져 나온 용암은 10km 이상 흘렀고 산을 중심으로 반경 20km 안은 두꺼운 화산재로 뒤덮였습니다. 약 10제곱킬로미터의 농지와 4만여 채의 집이 순식간에 사라졌고요. 64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피나투보 화산 폭발 발생 후 태풍이 지나가 피해가 더 커졌는데요. 화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량의 화산재는 섬 전체를 암흑에 휩싸이게 했고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 베트남과 캄보디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주변 국가들도 화산재 피해를 겪었습니다. 피나투보 화산 폭발은 태풍까지 겹쳐서 80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됐는데요. 특히나 이 화산에서 뿜어나온 화산재가 성층고까지 도달해서 1993년까지 지구의 온도가 0.5도 떨어졌다는 천문학계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202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선 뒤 건물은 불과 4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쓰러지면서 정차한 버스를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참변이 일어난 정류장은 14개 노선버스가 정차하는 곳이었습니다. 2021년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0명이 매몰됐고 건물 잔해가 시내버스와 승용차 2대를 덮쳐 승객 여러 명이 차 안에 갇혔는데요.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긴급구조 통제단을 가동해 매몰된 승객 구조에 나섰습니다. 건물이 빵 써지 뭐 폭발처럼 터져가지고 온 동네가 그 뿌연 연기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게. 광주 건물 붕괴로 현장은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현장에서 9명이 사망했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무너진 건물과 도로 사이에 먼지 가림막만 있었을 뿐 안전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6월 9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2005년 노인과 여성 등 20여 명을 연쇄살인한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의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아, 유영철 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유영철 때문에 혼자 다니는 것조차 참 두려워하고 또 뉴스를 보면 참 많이 공분을 내기도 했잖아요. 네, 맞아요. 유영철의 그 엽기적인 범죄 행각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지게 됐죠. 네, 맞아요. 자, 유영철은 2005년 사형이 확정됐지만 1997년 12월 30일 이후에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미결수로 남아서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뭐 우리나라는 사형제 폐지 국가잖아요. 그렇죠. 네. 1963년은 미국의 영화배우 조니 뎁이 태어났는데요. 조니 뎁은 굉장히 다양한 얼굴로 또 다양한 영화에 출연을 한 배우잖아요. 그렇죠. 조니 뎁은 1984년에 영화 나이트메어에서 풋풋한 고등학생으로 데뷔했는데요. 이후 가위손, 찰리와 초콜릿 공장, 다크 섀도우, 또 캐리비안 해적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반갑다리. 반갑다. 리야 리또 리또. 활기차네요. 네. 6월이 되고 나니까 이제 좀 여름 느낌이 나지 않아요? 저 아까부터 계속 부채질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더워진 거야? 계속 부채질을 하더라고. 아니 지금 에어컨 주문하면 그거 알아요? 설치까지 몇 주 걸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 주문해도. 근데 이미 세계 곳곳에서 엄청나게 폭염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와. 우리나라 역시 올여름도 기록적인 폭염. 매년 사실 이번 여름 너무 더울 것이다. 역대 최고의 더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올해 역시 역대 최고 더위가 온다고 합니다. 아니, 이 도대체가 이제 시원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폭염 같은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온실가스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 온실가스를 안 줄이면 나중에 우리나라의 그 1년 중에 절반이 여름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6개월인 거예요. 사계절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 정말 너무 더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못 믿으시겠지만 실제로 뉴스로도 보도가 됐던 내용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뉴스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아마 좀 익숙한 분들 나올 거예요. 네. 기후 위기가 현실이 된 지금 만일 온실가스를 아하. 잠깐만, 이거 누구야? 이거 두 분 다 누구세요? 어머 잠깐만. 아니 우리 빼고 이 두 사람만 뉴스하는 거야? 우리도 껴줘. 그래, 넷이서 뉴스 했어야지. 그럼. 만일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상청 시뮬레이션 결과 60년 뒤에는 여름이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나고 폭염 일수도 11배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댓글에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 아니냐고. 목소리도 확 바뀌네. 네. 아 약간 예능화 목소리가 있고 그럼요, 약간 그럼요. 뉴스화 목소리가 있네요. 뉴스화 목소리가 좀 까네. 뉴스 톤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날씨는 우리 일상과 굉장히 밀접하다 보니까요. 근처에 잘 없는 것 예측하고 같은데?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이 아닌데? 안 들리- 재밌는데? 이거 나갈 건데?
네. 어디서부터 당황했는데요. 당황했는데. 자, 아나운서를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추구합니다. 역시 날씨가 더워져서 이렇게 멘트 하나하나 하니까 또 더워지네요. 이렇게. 저만 네. 덥나요, 지금? 지금 뚜껑이 열린 것 같아요. 네네. 아니 근데 어떻게 진짜 폭염이 저렇게 맞아. 10일 11배나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날씨가 우리 일상과 굉장히 밀접하다 보니까 또 그만큼 잘 예측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요, 기상 관측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VCR 스타트! 네, 맨날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어제 눈 많이 온다고 했는데 아침에는 안 오고 눈이 지금 많이 오네요. 일반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죠. 좀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 맞으니까 기상청에 맡기지 말고 내 스스로 날씨를 판단하자. 친구들하고 외부에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 그러면 기상청한테 화가 나죠. 맞아. 이거 공감돼 있다. 맞아. 근데 요즘은 워낙 예측 불가의 이상 기후가 이어지다 보니까요. 기상청도 진짜 난감하네. 난감하니. 아니 실제로 기상청의 그 체육대회 날에도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네. 네, 그만큼 맞추기 어려운 건데, 자, 갑작스러운 소나기부터 큰 자연재해까지 날씨의 변화를 예측하는 기상 관측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현대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농경 중심의 사회였던 과거에는 이 날씨가 생사를 가를 정도로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기상을 관측하고 기록해 왔을까요? 한반도가 통일되기 전인 삼국시대, 우리 선조들은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정착 생활을 했다. 때문에 무엇보다 기상 정보를 중요하게 여겼고, 삼국시대에도 수많은 기상 관측 기록을 남겼다. 이야, 삼국시대부터 기상을 관측했네요. 그러니까요. 삼국사기. 이 책에 기록된 최초의 기상 관측 내용을 살펴보자. 기원전 35년 가을, 7월에 상서로운 구름이 권령 남쪽에 나타났는데 그 빛깔이 푸르고 붉었다. 기원전 34년 여름, 4월에 구름과 안개가 사방에서 발생하여 사람들은 7일 동안이나 빛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아니 7일 동안 안개가 꼈다는 얘기예요? 네. 과거에도 이상기후라고 할 수 있는 날씨들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예, 방금 보신 것처럼 그 삼국사기에는 당시 기상 현상을 네. 아주 세세하게 적은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요. 420건이 넘는 기상 기록과 210여 건의 천문 기록, 그리고 지진 기록도 100건이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때 당시에도 지금처럼 지진이 일어났었던 그렇죠. 건가요? 네. 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그러니까. 당시에는. 진짜 공포였겠죠. 맞아요. 그래도 이런 특별한 현상들을 잘 기록해둔 덕분에 이후에 좀 더 체계적인 기상 관측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제 조선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게 조선시대예요? 아니요. 요거는 지금 현대시대. 아, 현대시대죠? 예.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에 이르면 보다 체계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다. 그 중심에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기상 관련 기관이 있다. 치국이 있는 데 아니야? 조선시대 서운관에서 관상감으로 이름을 바꾼 이 기관은 영의정이 대표를 맡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졌다. 아, 그 관상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기상청이네. 그렇죠. 맞아요. 아니 이렇게 전담 기관까지 만들었다면 그만큼 기상 관측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잖아요. 네. 기상 전담 기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는 다양한 기상 관측 기기가 개발된 과학의 시대이기도 했다. 오, 저거.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관측하는 풍기대, 하천의 수위를 관측하는 수표, 수표. 그리고 세계 최초의 강우량 관측기기인 치국이. 치국이까지 개발되어 이야, 치국이. 이전보다 세밀한 기상 관측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관상감에서는 물시계를 관리하는 장루, 네. 그리고 일식과 월식을 관찰하는 시일, 네. 기상을 관측하는 감후 등이 있었는데요. 천문대인 간이대와 관천대, 그리고 비의 양을 재는 치국이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확인하는 풍기 등을 활용해서 기상 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놀랄 게 남았어요. 네. 그 중에서도 세종 때 만들어진 치국이는요,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 기구로 과학적 또 역사적 가치가 아주 대단하다고 합니다. 아, 자부심이 확 생기네. 그러니까요. 일본의 기상학자였던 와다 유지는 조선의 치국이를 깊이 연구한 인물로 조선의 치구 제도를 프랑스어와 영어로 발표하며 조선의 치국이가 세계 최초임을 널리 알렸다. 이야. 감사하다.
그는 보고서에서 조선에서 우량 관측 제도를 전두에 시행한 것은 로마보다 200년 앞서고 에도보다 280년 이르다는 사실은 실로 경탄할 수밖에 없다며 감탄하였다. 야, 아니 저런 일본인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세상에 이제 알려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름 자체가 잘 살 수밖에 없는 이름이네. 와다 유지. 와다 유지. 어느 지역에 유지되는 네, 그러네요. 와다 지역에 사는 유지 씨. 그래도 한 200년을 우리가 앞서서 발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이 거죠. 있겠어요.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 그 역시 과거에는 가뭄이 들면 그 비올 시기를 예측하기보다는 그냥 기후제를 지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치국이는 날씨를 그러니까 신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이제 끌고 들어온 어떤 계기가 된 거죠. 그러네. 몇 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그렇죠. 이 기간에 좀 비가 많이 오더라. 맞아요, 적게 맞아요. 오더라. 이런 거를 그렇죠, 네. 예측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냥 빌기만 했는데. 야. 아니 그런데 이제 뭐 비의 양은 치구기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좀 비슷하게 해서 잴 수 있다지만 뭐 그게 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날씨가 그쵸. 태풍도 있고 뭐 그리고 또 뭐도 있냐 폭염도 있고 폭설도 있고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관측을 했을까요? 사실 조선시대에는 하늘을 보고 기상 변화를 예측을 했는데요. 해, 달, 별, 바람, 구름 등의 변화로 앞으로의 날씨를 점치는 이른바 관천망기를 통해서 기상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달무리가 지면 비가 온다. 이런 식이죠. 선조들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마치 속담처럼 전해지고 있는 내용들인데 사실 과학적 근거는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요. 아니 뭐 관천만기가 아니라 그건 뭐 캡틴 플래닛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 반이 5개가 모여야 힘이 세지는 땅, 불, 바람, 물, 마음 이거잖아. 땅, 불, 바람, 물, 마음. 맞아. 5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 캡틴 플래닛. 아니 이거를 따라 이때가 군대 때셔가지고 우리랑 약간 공감대가 없어. 다른 이유로 지금 맞지. 다른 이유로 지금 따라 부르지 못하는 예. 분이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땅이랑 불이랑 바람 이거 얘기하신 거야. 검은 별 세대라. 검은 별은 또 뭔가요? 있습니다. 최고의 어린이 드라마.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다양한 기상 관측을 과학적으로 하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가 근대적 기상 관측을 처음 시작한 건 조선 말의 고종 때였습니다. 이야, 역시 우리 프로그램의 고정 게스트. 안 나올 데가 없어. 빠질 수가 없어. 조선 말기 근대 기상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 이전인 1883년. 대한제국 황제 고종이 기상 관측 업무를 맡긴 곳은 인천, 원산, 부산의 해관이었다. 통신 기술 역시 기상 관측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기상 통신을 처음 실시한 때는 1884년. 일본이 부산에 설치한 일판 전신국을 통해 기상 전보를 일본 중앙기상대에 보낸 것이다. 자, 이어서 1904년에는 목포에 관측소를 설립을 했고요. 이후 전국 곳곳에 기상관측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광복 이후에는 국립중앙관상대가 발족을 합니다. 이게 바로 기상청의 전신인 거죠. 중앙관상대 신청사낙성. 그동안 서울축구소를 사용해오던 국립중앙관상대에 이번에 최신 설비를 갖춘 신청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야. 관상대의 신청 낙성식은 3월 23일 제1회 세계 기상의 날 기념식과 함께 거행됐는데 식이 끝난 다음 이 거대한 건물의 내부와 여러 가지 기상 관측에 사용되는 진기한 기계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때부터가 첨단 관측 시스템의 모습을 갖춰가게 되는 거네요. 담당 기술자들의 재훈련으로 그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선진국에 뒤떨어지지 않게 계속 새로운 기구를 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은 휴대폰으로 그래도 정말 편안하게 우리가 일기예보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뭐 휴대폰으로 나가기 전에 바로바로 확인하고 오늘 덥겠다 안 덥겠다 예측하고 옷이나 우산 같은 것도 준비하고. 근데 저 당시에는 TV도 많지 않았고 라디오에도 날씨 예보를 항상 해주는 게 아닌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날씨를 확인했을까? 그건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네. 근데 60년대에도 날씨가 궁금할 때 전화기만 들면 날씨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화기만 들면요? 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할머니한테 전화. 오늘 무릎이 쑤셔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야 죽겠다. 죽었어. 무릎이 안 펴진다. 비 온다. 비 온다 이렇게 알았던 거지. 아니에요. 어떻게 전화로 날씨를 확인했는지 과거 뉴스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동 일기 예보기 등장.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자동 일기예보기가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에? 자동 일기예보기 이거 뭐 기계네요? 중앙관상대에서 만든 이 예보기는 그날의 일기예보를 미리 녹음해 두었다가 누구든지 지정된 전화번호만 돌리면 곧 자동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는데 전화번호는 739개 0060번으로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매일매일의 기상 예보를 이제 예보관들이 녹음을 해두고 그걸 이제 전화로 듣는 음성 사서함 같은 그런 기능인 거죠. 아니 조혜진 아나운서는 뭐 음성 사서함 이런 거 알죠? 알죠. 뭐 정확하게 뭐 사용을 해본 적은 없지만 아니 근데 요즘 뭐 느낌은 알 것 같아요. 아직 있잖아요. 음성사서하고 그쵸. 전화 안 받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 끊어버리지 그냥. 왜냐면 통화료가 부과되니까. 맞네. 삐. 아니 90년대에는 음성사서함 서비스라는 게 큰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음성사서함 메시지에 2개가 들어있습니다. 뭐는 설레요 누군지 막. 근데 막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안 갔다 왔다고 막 만화책 반납 안 했다고 막. 야, 목소리 편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좋다. 남기잖아요. 안녕하세요. 변기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연락 못 받아서 미안하고요. 음성사서함에 이걸 녹음했다고요? 네, 막 이렇게 녹음하는 게 유행이었었어요. 아니 근데 방금 우리 기수 씨가 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네. 우리 치킨집에 전화하면 정혜인 씨가 지금 맛있게 요리 중입니다. 이러면서 그 목소리 들으려고 또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봤어. 나 처음 들어보는데. 혜인 씨 목소리 들으려고 치킨 시키고. 그렇죠. 갑자기 혜인 씨? 야, 우리 혜인 씨, 정혜인 씨. 그렇구나. 저희도 좀 이렇게 그 따스하게 불러주세요. 네. 예. 자, 이렇게 1960년대 자동 일기예보기 도입을 시작으로 국내 기상관측 시스템이 더욱 발전하게 되는데요. 1980년대까지는 외국의 기술을 배우면서 성장을 했고요. 1990년대부터는 점차 국내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8년에 슈퍼컴퓨터 1호기가 도입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도 정확한 기상 관측이 가능하게 됐죠. 1441년 발명된 세계 최초의 우량계 치국입니다. 다시 봐도 자랑스럽다. 서양에서 가장 빠르다는 이탈리아의 토리첼리 치국이보다 무려 200년이나 일찍 발명됐습니다. 날씨를 활용하는 우리 조상들의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기상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슈퍼컴퓨터는 1초에 2200억 번의 계산을 할 수 있는 세계 10위권의 기상전용 컴퓨터입니다. 2200억. 와, 세계 10위권 진짜 대단하다. 슈퍼컴퓨터로 수치 예보가 가능해지면서 예보 정확률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근접하는 84%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숨겨져 있는 자연의 법칙성을 찾아 천기를 예측하는 일기예보. 지난해 세계 기상기구 WMO는 기상에 1억 달러를 투입하면 20배인 20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이 돼 돌아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이 되기도 하네요, 이제. 560년 전 세계 최고의 기상 활용 능력을 보여준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되새겨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날씨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날씨도 정말 변화무쌍하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기상 관측의 역사가 오래되고 기술도 뛰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기상 관측을 위해서요. 2010년에는 국가 기상 슈퍼컴퓨터 센터를 만들고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적인 기상위성도 발사하게 됩니다. 지난 12일 천리안 위성이 촬영한 기상 영상입니다. 지구 위쪽 한반도 부근, 제주도에서 일본 열도까지 길게 이어진 장마전선이 뚜렷합니다. 필리핀 동쪽의 붉은 물체는 북상 중인 2호 태풍 꼰선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신기하다. 맞아요. 지난달 27일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정주궤도 복합위성 천리안이 항공우주연구원으로 보낸 첫 영상들입니다. 아직 색과 명암 등의 보정 작업이 필요하지만 위성에 실린 기상과 해양, 통신 탑재체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이미 프랑스와 일본, 인도가 해양 영상을 함께 활용하자고 요청해온 상태입니다. 야,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위성에 숟가락을 얻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야, 자랑스럽네요. 맞아요. 아유, 그냥 주면 안 되지. 애나 갖고 와. 달러 갖고 와. 가져와야지. 그럼 우리 기술력을 사야지. 어딜 숟가락을 얹죠? 정지궤도로서 세계 첫 번째 얻은 영상으로 아마 세계 각국하고 활발한 그 국제 협력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관제권을 넘겨받은 항공우주연구원은 각 탑재체 운용기관과 함께 6개월 동안의 위성 시험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성능 점검 작업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 내년 초로 예정된 천리안의 본격 임무 수행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저 위성 덕분에 그야말로 그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의 지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마치 타노스의 시선 같기도 하고. 타노스의 시선. 볼 때마다 신기하고 놀랍네요. 그냥 타노스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딱 태풍이 오면은 튕겨버리는 거야. 야, 절로 꺼져. 그러면서 딱. 비켜가라. 네. 저는 기상 관측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기상캐스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뉴스의 또 엔딩은 또 기상캐스터 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게 딱 신나는 음악이랑 같이 날씨 이런 거 예보 얘기해 주시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너무 예쁜 옷들도 많이 입고 나오셔가지고 저건 어디서 샀을까 이렇게 궁금한 적도 많아요. 날씨보다도. 날씨를 여성분들이 이렇게 알려줘요? 네, 날씨를 원래 정장 입고 남자분이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 김동완 캐스터가? 오늘의 날씨입니다. 자, 오늘의 날씨. 자, 밑에서 치고 오는 자꾸 저기압의 영향으로 공기압이 열이 받아 중간에 부딪혀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라떼왕 컨셉 확실하게 잡으셨네. 그렇지. 거기에 머물러 계셔. 여자분들이 날씨를 알려줘요? 더 친절하겠다. 근데 모르셨겠지만 저도 기상캐스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전 회사에서 여기 이제 YTN에 입사하기 전에 전 회사에서 기상캐스터의 그 자리가 좀 공석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네가 한번 진행을 해봐라 해서 기상캐스터와 좀 겸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많은 욕을 들었던 때인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저는 이제 기상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기사를 작성을 하죠. 비가 온다 해서 비가 옵니다. 몇 미리가 오겠습니다라고 적어놓으면 비가 안 와요. 그럼 저는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발 비 오게 해주세요. 비 오게 해주세요. 왜냐면 말한 제발 바람 많이 불게 해주세요. 댓글로 욕 먹거든요. 진짜요? 근데 저 아나운서는 왜 거짓말쟁이다. 뭐 저렇게 예측 하나 못하냐.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많은 욕을 들었던 시기가 그때가 아니었을까. 네. 내일의 날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혜진 씨. 내일의 날씨는 아마 맑거나 흐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확하다. 네, 정확합니다. 극한 직업이었네요. 맞아요. 이 기상캐스터도 제가 해보니까 정말 극한 직업이더라고요. 또 날씨를 보다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간 기상캐스터의 모습들 잠시 만나보실까요? 와우. 날씨가 안 좋으면 고생하는 분들 바로 기상캐스터들 밖에 나가서 참 고생들 많이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1시간 만에 밖에 놔둔 라면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무형처럼 단단해졌어요. 맞아. 이거 직접 만드신 진짜로 리얼로 만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저게 정말 됐어요? 네, 됐죠. 제가 저 친구한테 저 최현미 기상캐스터한테 직접 들었는데 저것을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로 잠깐 한번 들고 있어 보겠다. 그랬더니 정말로 저렇게 굳은 거예요. 아이고 몸이 흔들릴 정도로. 맞아요. 저런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서울에는 최고 초속 30m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동작대교에서 YTN 홍나십니다. 저런 고생이 또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날씨를 좀 생생하게 전달을 받는 게 아닐까. 모자 좀 튼튼한 걸로 사이즈 맞게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날씨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현장에 직접 나가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진짜 존경합니다. 고맙죠. 그러니까 위험성을 알리려고 직접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위험하니 나오지 마세요. 일부러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 것도 직접 서 있어 보고. 맞아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맞아요. 자, 이렇게 기상캐스터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보도 정신 우리가 화면으로 한번 만나봤는데요. 그럼 이 기상캐스터는 언제 처음 생겨났을까요? 자, 텔레비전에 날씨 예보가 등장한 건 1954년 1월 영국 BBC 저녁 뉴스가 처음이었습니다. 첫 기상캐스터는 공군 출신의 기상청 직원이었던 조지 코일링이었는데요. 벽에 지도를 붙여놓고 연필과 지우개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날씨를 설명했습니다. 수작업으로. 자, 그럼 우리나라 최초 기상캐스터는 누구일까요? 1972년 동양방송에서 첫 날씨 방송을 전한 김동완 씨인데요. 라떼왕께서 아시네. 아까 말씀하셨던 저분이세요. 날씨는 저분이죠. 이게 혹시 몇 년 전인가요? 저분이 날씨를 최고로 잘 맞춰요. 그럼요. 저게 1970년대 지금 영상인데. 그 맞네. 70년대. 아니 또 이제 M본부로 넘어오셨어요. 80년대.
30년 넘게 날씨 예보를 하며 한국 일기예보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립니다. 최초의 기상캐스터라는 그 자리가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을까요? 그러니까요. 날씨입니다. 입춘을 하루 앞두고 오늘 영동 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렸고 기수 씨가 잠깐 따라하셨던 것처럼 말투가 정말 똑같네요. 우리나라 일기 속담에 대한이 소환집에 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이 있듯이 연중 이때가 가장 추웠고. 아 정말 추억이 생각. 저분 다 아시잖아요. 네. 쟤? 괜히 척했나? 자, 이렇게 관측한 기상 정보를 기상캐스터를 통해서 TV 뉴스로 전한 역사도 꽤 길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상기후 현상이 점점 늘어나면서 기상 관측을 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여름 역대급 폭염을 예고했던 기상청. 그러나 폭염 대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보청이다. 또 뭐 청개구리 예보다. 이런 비아냥이 여기저기서 터져. 일기예보를 보고 보통 옷차림을 결정하는데 예측엔 다르니까. 사람들 다 그래요. 누구 물어봐도 똑같아요. 기상청 보면 안 된다고 요즘은. 아예 안 된다고 봐야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예 그 다른 나라의 일기예보를 참고하는 이른바 날씨 망명족이 생겼어요. 맞아요. 유례 없이 더울 거라던 예보가 무색하게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올여름. 기상청에 불신이 쌓이면서 국내 날씨 정보를 해외 사이트나 앱에서 찾아보는 웃지 못할 일도 생겼습니다. 어머 정말? 저는 안 봐요. 아예 안 보세요? 네네. 왜요? 그냥 비 온다 그러고 안 오고 안 온다 그러는데 오고 하니까 그냥 우산 하나 가벼운 거 하나 챙기고. 웬만하면 잘 안 맞죠. 이제 기상청 요즘에도 예보를 보고 있는데 안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전날 밤 10시 무렵에 노르웨이 기상앱 YR과 체코 기상앱 윈디는 비 소식에 기온은 30도를, 미국 앱 아큐웨더는 구름 조금과 29도를 예측했고 우리나라 기상청 앱은 흐리고 28도로 예보했습니다. 뭐가 맞았을까? 결과적으로 하늘 모습을 가장 가깝게 맞춘 건 기상청이었지만 기온은 노르웨이와 체코 앱이 정확했습니다. 미국 앱은 기온과 날씨 모두 조금씩 비껴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예보 모델은 세계 6위 수준인데 유럽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6위고 1위고 하더라도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저희가 1위 모델을 쓴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상청이 그 1위 모델을 저희가 안 보는 게 아니라 다 전송해서 받아보거든요. 이게 인터뷰에서 진짜 억울한 게 느껴지네요. 저희도 딱 하거든요. 소리가 저희도 다 받았거든요. 0.1도 이거 솔직히. 사실은 우리 기상청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절대 우세합니다. 눈썹이 지금 삐진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눈썹이세요. 숫자를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 업무 자체가 과중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700여 개의 관측 지점인데 이걸 1000개, 2000개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올해가 유독 기상 이변이 심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앞으로 해마다 기후 변화가 잦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예보가 아니라 실시간 중계만 한다며 날씨 중계청이라는 오명까지 쓴 기상청에 분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또 마무리에 또 뉴스가 저렇게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뭐 분발이 필요해. 그러면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YTN 뉴스였나요? 그렇죠. 분발해야죠. 기술이 좋아하시니까. 예. 기상청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럼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래도 네. 확실한 사실은 아마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요. 정확한 날씨 보도를 맞습니다.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 기상이변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예보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그냥 마냥 불평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근본적으로 이 기후 위기 문제에 관심을 더 가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빰빰빠밤. 네, 오늘 저기양 라떼 전선이 몰려와 추억이 비를 타고 내릴 예정입니다. 우산 없이 촉촉하게 맞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사진관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날씨가 어떻게 되죠? 오늘의 날씨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더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여름이 확실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울 수 있지도 않지도 그렇겠습니다. 야, 정말 정확하다. 야, 잘한다. 어쨌든 겉옷 챙겨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댓글에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 아니냐고. 목소리도 확 바뀌네. 네. 뉴스 톤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날씨는 우리 일상과 굉장히 밀접하다 보니까요. 잘 예측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닌데? 재밌는데? 이거 다 할 건데? 네.